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긱 마인드, 변화된 시대에 일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미 시작된 긱 이코노미, 생존과 적응, 그리고 성공의 전략. 폴 에스티스 지음, 강유리 옮김, 프롬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폴 에스티스, 현재 시각적 협업을 위한 디지털 작업 공간 뮤랄의 초대 CCO로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 기업 톱탈이 운영하는 스태핑닷컴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20여 년간 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 기업에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긱 이코노미 프리랜서 프로그램을 론칭한 개척자이기도 하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독립해 기업이 긱 이코노미 프로그램, 프리랜서 프로그램, 원격 근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수많은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자 겸 패널로 참가해 산업 현장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의 링크드인 뉴스레터 회원들에게 매주 새로운 통찰과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폴 에스티스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많은 직장일과 육아 때문에 고개를 부리듯 살았다. 아내 역시 전업으로 일했다. 그대로는 계속 버틸 수 없었다. 어느 날 가상비서를 고용해보라는 친구의 권고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다. 일하고 생활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180도 달라졌다. 현재 폴은 열렬한 긱 이코노미 옹호자다.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넘치는 에너지로 사람들이 일의 미래에서 찾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전 세계 인재 풀을 이용하면 누구나 어떤 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혁신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의 좌우명은 시간을 되찾고 가능한 일을 다시 생각하라이다. 차례, 추천사, 서문, 긱 마인드의 시작. 1장, 모래늪 위에서 이미 시작된 긱 이코노미. 2장, 긱 마인드, 긱 이코노미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3장, 기본값 재설정,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실행하라. 4장, TIDE 모델, 긱 마인드는 이렇게 일한다. 5장, 작업화, 최대한 짧게 나눠라. 6장, 식별, 무엇을 맡길 것인지를 파악하라. 7장, 위임,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라. 8장, 진화,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9장, 코끼리를 춤추게 하기, 긱 마인드에 동참하게 하라. 결론, 이제는 당신 차례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천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딕 포스버리는 고등학생 시절 높이뛰기 매력에 빠져버렸다. 문제는 그가 특별히 뛰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엎드린 자세로 바닥을 보면서 가로대를 통과하는 기존 높이뛰기 기술로는 도저히 1m 90cm 이상을 넘을 수가 없었다. 포스버리는 오리건 주립대학교에 진학 후 새로운 방법을 시험해보았다. 그 학교의 착지대에는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톱밥과 우드칩 대신 스펀지가 깔려 있었다. 그는 도약하면서 몸을 비틀어 누운 자세로 가로대를 넘은 다음 등으로 스펀지 위에 착지했다. 그는 곧 2m 8cm의 장벽을 넘었고 2m 24cm라는 기록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포스버리가 방향을 틀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이 100년 동안 바닥을 보면서 엎드린 자세로 가로대를 통과했다. 어느 날 포스버리 플롭은 높이뛰기 선수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기법이다. 폴 에스티스가 하는 일도 이와 똑같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뒤집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대중화된 기술과 개방형 혁신을 이용해 해법을 찾아줄 최고의 인재를 찾는다.
폴은 긱 이코노미의 선구자다. 그가 추구하는 긱 마인드는 업무 방식과 생활 방식 모두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이제 그는 기업들로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과 경험을 쏟아붓고 있다. 그의 기민한 개방형 시스템 접근법은 급여 명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식을 한정시키는 구시대적 경영자들의 성과를 앞지르고 있다. 나 역시 폴처럼 이 접근법에 대한 열정이 있다. 나 또한 긱 도구들을 활용해 회사를 창업했고 기존 업체들과 경쟁해왔다. 때로는 재무적 필요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프리랜서를 채용함으로써 내 회사들을 오래된 경쟁자들보다 더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내가 세운 광고 대행사 빅터스 앤드스포이스는 직원 25명으로 프리랜서 창작가 7,000명 이상의 작업을 큐레이팅했고 덕분에 기업의 과도한 신중함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효과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폴을 만났을 때 그가 내 부인으로서 밖을 내다보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워졌다. 긱 이코노미의 바탕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커리어 여정을 책임지는 창업가라는 생각이 있다. 폴은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는 대형 기술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음에도 소규모 자영업자의 야심찬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창업가들을 집요함과 실행력을 갖춘 문제 해결사이자 독자적인 사상가로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세계를 이용하는 비결을 공개한다. 창업가들은 한계가 아닌 가능성을 보는데 폴도 그러하다. 긱 마인드의 혜택은 광범위하다. 긱 마인드로 전환해 프리랜서 전문가와 긱 워커들로 구성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일의 기쁨을 되찾게 된다. 창업가들은 떠드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당신도 활력이 생기고 잃어버렸던 에너지와 열정을 재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세대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민주적이고 연결된 세상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일했던 것과 같은 명령과 동제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결과와 업무 완수에 초점을 맞춘다. 회의 참석에는 관심이 없다.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데에도 흥미가 없다. 그들은 협력을 통해 중요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팀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폴은 하루에 100줄의 코드를 작성하는 내부 직원의 일을 빼앗아다가 외부 노동자에게 맡기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하루에 1천만 줄의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낸 프리랜서 전문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다. 그것은 기하급수적인 보상이다. 내부 직원 1명이 그런 프리랜서 10명과 협력해서 일한다고 상상해보라. 이 책을 읽는 당신이 기업의 소유자이거나 최고 경영자라면 이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의무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존재론적 위협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성과를 내느라 매일 런닝머신 위에서 점점 더 빠르게 달려야 하는 처지에서는 긱 이코노미야말로 일과 생활을 되찾는 방법이 된다. 기술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것은 산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의 업무량을 늘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프리랜서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폴이 이 책에서 전수하는 요령을 익히는 사람은 이 열린 시스템과 개방형 도구의 세계 속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 긱 마인드는 닫혀있던 커튼을 걷어 이 세계의 경관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것은 창업가들이 정해진 커리어 여정을 따르지 않고 개방적 혁신의 힘을 통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미래다. 지금 시대는 시스템상의 마찰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우리는 많은 산업이 기반으로 삼았던 아날로그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우리의 지식이 더는
직접 채용한 사람들의 지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극단적인 풍요, 기회, 도구를 주지만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폴 에스티스가 쓴 것과 같은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 존 윈저. 서문. 긱마인드의 시작. 2015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상사가 커피 한잔 하자며 나를 불렀다. 간단한 1대1 면담은 평소에도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그가 나를 커피숍으로 초대한 적은 처음이었다. 뭔가 있는 게 분명했다. 솔직히 우리의 관계는 한동안 소원한 상태였고 산업 전반에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사무실 문화는 건강하지 못했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우리 팀은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허우적거렸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도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없었다. 상사와 나는 자주 의견이 맞지 않았고 우리의 긴장된 관계는 팀원들에게 더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는 공학 분야 출신이었고 나는 경영학 분야 출신이었다. 그는 기능만 몇 개 추가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나는 사업 전구법 자체를 과감하게 바꾸었으면 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그는 기능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했지만 나는 고객들의 참여와 사용을 제약하는 핵심적인 사업상의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열심히 팀을 한 방향으로 밀면 그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양립할 수 없었다는 건 나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하루하루의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렸다. 솔직히 나는 이 커피 한 잔이 화해의 손길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 회사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합쳐 일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은 후 그는 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더는 안 되겠어. 석 달의 말미를 줄 테니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게.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방금 대형기술 기업에서 직위 해제를 당한 것이었다. 물론 회사에 다른 기회는 있었다. 완전히 밀려난 것은 아니었지만 명치를 제대로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일격이 더 따끔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게 환희의 일주일이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면 첫 딸이 태어날 예정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굉장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상사도 그걸 알고 있었다. 기업의 세계란 그 정도로 무례하다. 그렇게 나의 커리어는 커피가 식을 겨를도 없이 종료되었다. 방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석 달의 만미를 줄 테니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게라니. 평생 들어본 적도 없던 그 말은 도자기 가게 안에 들어온 황소처럼 막무가내로 내 머릿속을 들이받았다. 언제나 완벽한 직원이 아니었다는 점은 인정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업무 실적은 견고했다. 많은 시간을 헌신했고 직원이자 공헌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 요청받은 일은 어김없이 완수했고 노고와 결과물에 대해 칭찬을 받는 편이었다. 상사와 나는 방법 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기술업계에서 15년 동안 일한 끝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동요했다.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했다. 이것은 내가 평생 꿈꿔왔던 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나는 왜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을까? 나도 회사형 인간이었다. 나는 3대째 회사형 인간이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에서 훈련부 사관으로 복무하셨다. 해외에서 복무한 후로는 보험을 판매하셨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며 열심히 일하셨고 회사와 사회보장 계약을 체결했다. 은퇴하신 후에도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연금과 육군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수당을 받으셨다. 아버지는 미 연방수사국에서 근무하시다가 민간 부분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석유회사 쉘 오일의 보안팀에서 일하면서 진급을 거듭해
결국 보안부문 정체를 총괄하셨다. 아버지 역시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하셨고 은퇴하셨을 때는 연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나와 우리 세대 모두가 믿는 약속이었다. 즉, 열심히 일하고 출퇴근 잘하면 평생 한 직장을 지키다가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은퇴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회사는 단지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생의 일부였다. 구성원들은 차근차근 진급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으면서 회사와 함께 성장했다. 그것은 내가 따랐던 모델이자 내 인생 계획의 근간이었다. 나는 회사원의 삶을 원했다.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A급 학생은 아니었지만 대학 생활은 제법 잘했다. 성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보완했다. 누구 못지않은 수영 실력에 라디오 진행을 했으며 학생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런 다음 대학원에 진학해 내가 진출하고 싶은 사업 분야에서 시장성 높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결국 원하던 업계에 취업했고 열심히 일해서 차근차근 사다리를 올라갈 작정이었다. 직접 해봄으로써 배우기. 그것은 내가 양육된 방식이었고 인생을 살아온 방법이었다. 내가 아는 가장 확실한 고용 보장의 길이었고 나는 이후 15년 동안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내가 손댄 모든 일은 실험과 학습의 연장이었지만 아버지가 간략하게 보여주신 그 황금길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딸아이 생각이 났다.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딸에게 세상을 주고 싶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주셨던 것처럼 든든한 부양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곧 전 상사가 될 그분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순간 내 삶의 기반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곧 40이었고 아버지가 될 예정이었는데 내 인생 계획이 방금 산산이 조각났다. 마음을 추스리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렇게 내가 인생 최악의 순간을 겪는 와중에 아내는 최고의 순간을 선사해 주었다. 며칠 후 딸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기는 선물이었고 내 머릿속의 모든 우선순위를 재설정해버린 놀라운 기적이었다.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공포감을 동시에 느꼈다. 아내와 갓난아이가 머물던 방에 함께 있을 때는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감정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현실이 그 친숙한 불안감과 함께 슬그머니 엄습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갓난아기가 자는 동안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며 걸었다. 어떻게 하지?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진급의 사다리를 기어 올라야 하나? 그 길은 이제 그리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며 그렇게 차가운 밤공기 속에 서 있었다. 새로운 책임감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하려 애쓰고 다음번 승진을 따내고 할애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악착같이 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았다. 공백이 생겼다. 나 자신을 다시 개발하고 앞으로의 길을 스스로 그려나갈 여력이 생겼다. 문제는 그 기회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였다. 그때 나는 늘어나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내 이야기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딸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가족은 나의 세계였고 우리 가족의 삶은 내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다. 내가 가진 기술,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제공하는 생계가 모두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쳤다. 나는 안전할 뿐 아니라 내 적절성과 노련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일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경로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려면 오래된 사고방식의 작별을 고해야 했다. 회사가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제공해 주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안녕이었다. 나의 경로를 스스로 그려나가고 기존 규범에 의문을 던지고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였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이후 3개월에 걸쳐 나는 몇 가지 방안을 추려보았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경력 개발 전문가, 일명 커리어 코치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잠시 딴 얘기를 하자면 어째서 사람들은 커리어 코치를 이용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아플 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어떤 스포츠를 위해 훈련이 필요할 때는 코치와 함께 운동한다. 법적 문제에 처했을 때는 변호사를 찾는다. 그렇다면 최고의 커리어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나의 커리어 코치들은 2명이었다. 내가 이 여정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내게 자신감과 명료한 목적의식을 심어주어 계속 전진하게 했다. 나는 이미 가진 기술을 다른 회사에 가서 적용할 수 있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인터뷰를 했고 몇 군데에서는 입사 제안까지 받았다. 유혹이 생겼지만 몇 년 안에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약간의 자본을 투자해 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이미 창업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새로운 모험에 항상 들떠 있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굉장한 노력을 쏟아붓는 친구들의 모습은 늘 감동이었다. 지난 2014년 2월 사티아 나달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로 취임했다. 그는 조직에 새로운 에너지와 목소리를 불어넣었다. 기업 문화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고 그래서 계속 남아볼 마음이 생겼다. 관건은 새로운 역할을 빨리 찾는 것이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수석 보좌관 자리를 놓고 한 중역과 인터뷰 자리에 마주하게 되었다. 정말로 원하는 자리였다. 단지 안전한 길이 아니라 내가 똑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현재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길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다 겪었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내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뛰어들기를 좋아했다.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역할들을 맡았고 그 가운데 회사는 끊임없이 변화했다. 그런 유동성은 내가 빛날 기회를 주었지만 들쑥날쑥한 인사 고과로도 이어졌다. 그 중역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난다. 허구한 날 평가와 고과 노름이나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에 화력을 불어넣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함께 일해보겠습니다. 나는 결국 합격했지만 기술이란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다. 뉴스에서는 매번 새로운 혁신이 등장하고 대형 기술기업조차 경쟁이 치열한 시장과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맞추려면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고 조직을 재편성해야 한다. 그런 특성이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업계에 오래 있긴 했지만 그게 나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완벽한 직장은 없을지 몰라도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도전정신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원했다. 우리 회사와 업계 내에서 가치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부양하고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했다. 아울러 우리 딸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 제시해줄 답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딸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셨던 길을 똑같이 따르라고 설득할 생각은 없었다. 딸들은 언젠가 미래에 진화하는 하이브리드 노동시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역량을 재교육하고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 길을 따르도록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방법을 배워야 했다. 당신이 갑갑함을 느끼는 이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닥쳐 보지 않았을까 싶다. 왠지 안전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기술은 너무 빠르게 진보하며 끊임없는 파괴적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겁다. 계속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 생활을 위한 여유까지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부담스럽다.
자꾸만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루에서 8, 9시간 일하지만 생산성은 형편없다. 무의미한 회의에 참석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고 지루한 정보 검색을 하면서 가까스로 하한선을 맞출 뿐이다. 어떻게 해야 그 틀을 깨고 성장할 수 있을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의 경우 28%만이 주어진 휴가 일수를 다 채운다. 24%는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책을 손에 들지 않는다. 평균 주 47시간 근무하고 매일 밤 6시간 반 잠을 잔다고 밝혔다. 60%는 원하는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새로운 길이 있다. 더 크게 성장하게 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며 전혀 다른 업무 방식을 제시하는 그 길은 바로 긱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명이 길어졌고 더 오랜 기간 일하며 주변 산업이 부침을 겪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과 가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며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 예전에 내 업무 방식으로는 사무실과 집에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꼭 필요한 전문가들의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 연초에 예산이 책정되면 그걸로 끝이었기 때문이다. 긱마인드를 가진 후로 나는 매일 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팬케이크를 만들어준다. 긱마인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과감하고 새로운 업무 방식이다. 우리는 오래된 사고를 버려야 한다. 회사형 인간이라는 사고방식은 우리의 부모 세대 때만큼 유효하지 않다. 우리는 상황에 적응하고 더 나은 쪽으로 진화해야 한다. 세상은 말 그대로 우리의 발밑에서 달라지고 있다. 그야말로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실력을 갈고 닦으며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수를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 단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생활하고 앞으로의 업무에 대비해 새로운 정신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계획하고 의사소통하고 위임하는 능력은 최신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못지않게 중요하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몹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되기 쉽다. 이해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허덕거리며 사다리를 오르는 말단 직원이든 경쟁사보다 앞서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묘안을 걱정하는 임원이든 우리는 모두 시류에 부합하는 역량을 유지하고 고용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회사의 가치를 제공하면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유산을 만들고 싶어 한다. 큰 소리로 떠들기는 쉽지만 그것을 대체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까? 이 책에서 나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당신은 내가 어쩌다가 이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거기서 어떤 영감을 받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기량을 닦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나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이다. 다른 업계 리더들은 긱마인드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도 들려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직접 이 사고방식을 실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줄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